눈을 감으면 여전히 무서운 불길이 번져오는 캄캄한 방 안에 갇혀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불길 속으로 뛰어들던 남편을 잃고 세상이라는 거센 바람 앞에 홀로 선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무서운 비극을 겪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가장 은은한 온기로 서로를 구원하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푸른 나뭇잎들이 한여름의 햇살을 가득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방도윤의 거실은 언제나 깊은 밤처럼 차분하고 고요했다. 두껍고 짙은 회색 커튼은 사계절 내내 절반쯤 드리워져 방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꽁꽁 가리고 있었고, 널찍한 원목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정돈된 외국어 책들과 노트북 컴퓨터가 자로 잰 듯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32의 도윤에게 세상은 딱 이 사방 3m 남짓한 방 크기만큼이었다. 더 넓은 세상은 도윤에게 사치였고 동시에 두려움일 뿐이었다. 도윤은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휠체어를 부드럽게 밀어 책상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허리 아래의 감각이 씻은 듯이 사라진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을 유랑하며 넓은 바다와 화려한 도시를 누비던 촉망받던 청년 시절은 이제 먼 옛날 꿈속에서나 찾아오는 부질없는 기억이었다. 외국에 머물던 그 겨울, 숙소를 집어삼켰던 끔찍한 화재. 사고는 도윤의 튼튼했던 두 다리의 걸음걸이를 영영 빼앗아갔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부모님의 목숨마저 검은 연기 속으로 삼켜버렸다. 그 지옥 같은 날 이후로 도윤은 스스로를 이 작은 방 안에 가두었다. 그리고 오직 낯선 나라의 글자들을 고르고 골라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는 번역 일에만 밤낮 없이 매달렸다. 활자 속의 세상은 적어도 갑자기 불길이 치솟거나 소중한 사람을 앗아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기 때문이다. 똑똑. 그때 조용하다 못해 묵은 먼지 냄새만 가득하던 집안의 맑은 초인종 소리. 대신 가볍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복도를 타고 낮게 들려왔다. 도윤은 들고 있던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검은 바퀴를 움켜쥐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오늘부터 새로 오기로 한 서류 정리 겸 집안일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이 문 앞에 와 있을 시간이었다. 도윤은 다른 사람의 손길을 받거나 자신의 불편한 몸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성격이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출판사에서 밀려든 두꺼운 번역 일감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구한 터였다. 도윤이 바퀴를 굴려 현관문을 열자 한 여자가 단정한 차림새로 서 있었다. 화장기 하나 없이 보송보송하고 맑은 얼굴에 긴 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서연우였다. 34세 연우는 양손에 커다란 가방과 하얗게 삶은 행주가 든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어딘지 모르게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처럼 단단한 기운이 풍겼다. 안녕하세요, 방도윤 선생님. 오늘부터 서류 정리와 가사 보조를 맡게 된 서연우입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잘 돕겠습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 귀에 나긋나긋하게 감겼다. 그녀는 문이 열리고 도윤의 휠체어나 힘없이 놓인 마비된 다리를 보고도 놀라거나 흔히 남들이 보이는 과도한 동정의 기색을 전혀 비추지 않았다. 그저 길가에서 다정한 이웃을 만난 것처럼 싹싹하고 담담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도윤은 그 담백한 태도가 마음 한편으로 다행스럽다 느끼면서도 짐진 목소리를 퉁명스럽게 내리깔며 첫마디를 던졌다. 어서 오세요. 서연우 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는 제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무척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특히 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원서들과 번역 중인 종이들은 절대 순서를 바꾸거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청소는 서재를 제외한 거실과 주방 바닥만 가볍게 쓸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서로 말을 많이 섞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니 각자 일에만 집중했으면 합니다. 연우는 도윤의 차갑고 까칠한 말투에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미리 보내주신 안내서에 적힌 대로만 눈에 띄지 않게 깨끗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일하시는데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발소리도 죽여서 다닐 테니 마음 푹 놓으셔요. 연우는 들고 온 가방을 거실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곧바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무척이나 다부지고 솜씨가 좋았다. 가구 위에 쌓인 먼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털어내고 물기를 꽉 짠 행주로 바닥을 닦아내는 모습이 한두 번 살림을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도윤은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고개를 돌려 글자를 치기 시작했지만 자꾸만 거실에서 부지런히 오가며 공간을 채우는 연우의 몸짓에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그때 연우는 환기를 시키려 베란다 문을 부드럽게 열더니 문득 베란다 구석 볕이 들지 않는 곳에 외롭게 놓여있던 빨간 소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을 숙여 그 조그만 소화기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거꾸로 가볍게 흔들며 귀를 기울이더니 위에 달린 조그만 계기판의 바늘이 초록색 칸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꼼꼼하게 살폈다. 소화기 속에 든 하얀 분말 가루가 바닥에 가라앉아 단단하게 굳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련한 몸짓이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훔쳐보다가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저 오렌지빛 도는 붉은 소화기의 몸체는 언제 보아도 10년 전 그 숨막히던 불길과 매캐한 연기를 떠올리게 만들어 마음을 몹시 괴롭히는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왜 만지십니까? 청소구역이 아닐 텐데요. 도윤의 목소리가 서재 문틈을 지나 날카롭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연우는 소화기를 원래 있던 자리에 오차도 없이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으로 아주 짙고 쓸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은 듯 다정한 어조로 조곤조곤 말했다. 아,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갔네요. 소화기는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을 때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요란하게 흔들어 주어야 진짜 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사람을 구하는 법이거든요. 선생님이 매일 글을 쓰시는 이 소중한 공간이 늘 안전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연우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바구니를 들고 주방 쪽으로 향했다. 도윤은 그녀가 부지런히 지나간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연우의 손길이 닿고 간 구석진 베란다의 붉은 소화기가 어쩐지 평소보다 조금 더 반짝이고 따뜻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멈추어 있던 도윤의 고요한 방에 생각지도 못한 낯설고 부드러운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도윤은 가슴팍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다시 하얀 화면 위로 한 글자씩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저 멀리 거실에서는 물이 끓는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기분. 좋은 생활의 온기들이 잔잔한 노래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연우는 정말로 봄날의 순한 바람처럼 소리 없이 도윤의 집을 다녀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 정각이 되면 어김없이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나타나 가구 밑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닦아내고 주방 냉장고 안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도윤이 일하다가 분류해둔 수많은 종이, 서류들을 날짜별, 크기별로 보기 좋게 묶어 서재 한 구석에 나란히 놓아두었다. 도윤이 복잡한 문장을 번역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새 거실은 한결 환하고 깨끗해져 있었고, 주방 안쪽에서는 구수하게 끓여낸 따뜻한 보리차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와 코끝을 간지럽혔다. 연우는 참 신기하고도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도윤이 몇 시간 동안이나 휠체어에 앉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노트북 화면만 무섭게 노려보고 있어도 전혀 지루해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도윤이 중간에 휠체어를 밀어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이동할 때면 혹시라도 그가 민망해하거나 불편해할까봐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주방 일을 하거나 베란다 창문을 닦았다. 지나친 친절과 과도한 배려는 가끔 상대방에게 독이 되고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잘 아는 사람처럼 연우는 항상 도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딱 알맞은 거리감을 자로 잰 듯이 유지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윤은 아침부터 점심도 거른 채 유독 까다롭고 복잡한 법률, 서적 번역에 매달려 있었다. 문맥에 맞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아 문장이 자꾸만 꼬였고 그 바람에 머리가 지신지신 아파왔다. 게다가 비가 오려는지 날이 흐려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한 다리에 저릿한 통증이 허리춤까지 타고 올라와 온몸이 뻐근하고 찌푸둥했다. 도윤이 신경질적으로 마우스를 굴리고 있을 때 연우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작은 나무 쟁반을 들고 서재 문을 두드렸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쪄낸 노란 옥수수, 2개와 살얼음이 동동 떠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매실차가 도자 컵에 담겨 있었다. 선생님, 아침부터 종일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일에만 매달리셔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주전부리를 좀 준비했어요. 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밭에서 막 수확해서 보내주신 옥수수인데 가마솥에 푹 쪄내서 아주 달고 쫀득하답니다. 잠시 노트북 닫으시고 달콤한 차 한 모금 하시면서 쉬었다 하셔요. 도윤은 멍했던 눈을 들어 연우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일하는 중간에 서재에 들어와 방해하지 말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을 테지만 방 안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구수한 옥수수 냄새를 맡으니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 잊고 있던 시장기가 한꺼번에 확 밀려왔다. 도윤은 조금 머쓱한 표정으로 슬그머니 손을 뻗어 시원한 매실차 컵을 쥐었다. 새콤달콤하고 청량한 음료가 목구멍을 타고 시원하게 넘어가는 순간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답답한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남기지 않고 잘 먹을게요. 도윤이 아주 작고 나직한 목소리로 건넨 인사말에 연우의 맑은 얼굴 위로 해바라기 같은 환한 미소가 잔잔하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서재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책장을 정리해 먼지를 털어내며 넌지시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낯선 글자들을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새로 바꾸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번역하신 원고를 슬쩍 보았는데 문장마다 쓰인 단어들이 참 따뜻하고 깊어서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아주 잘 느껴졌어요. 대단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저 걸어 다니지 못하는 이 몹쓸 몸을 가지고 방 안에서 밥벌이를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기술일 뿐입니다. 남들처럼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갈 용기가 없어서 이 작은 방구석에 비겁하게 숨어 지내는 거죠. 도윤은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감각 없는 마비된 다리를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평소의 도윤이라면 남들에게 절대 내비치지 않았을 약한 모습과 가시 돋친 소리가 연우의 저 다정하고 거짓 없는 눈빛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빗장이 풀린 듯 툭 튀어나왔다. 연우는 가만히 걸레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휠체어 위에 놓인 도윤의 다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잔잔한 호수처럼 크게 흔들렸다. 숨어 지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은 이 작은 방 안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아름다운 글을 쓰며 세상의 크기를 넓혀가고 계시는걸요. 외국의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가끔 모든 것을 멈추고 쉬어가는 조용한 시간도 꼭 필요한 법이니까요. 연우의 목소리에 담긴 묵직하고도 깊은 울림의 도윤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언제나 씩씩하고 단단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던 연우의 얼굴 뒤편으로 언뜻 아주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슬픔의 검은 흔적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매일 남의 집을 돌보고 무거운 서류를 정리하느라 조금 거칠어진 그녀의 손끝에는 어딘지 모를 짙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도윤은 자신이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연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 석자와 나이, 그리고 집이 이 근처 골목길이라는 것 외에는 그녀가 어떤 아픔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도 마음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자 역시 자신만큼이나 커다란 상처를 가슴에 꽁꽁 품은 채 그것을 어린아이들이나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 머리를 질끈 묶고 씩씩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이후로 도윤의 고요한 거실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던 달그락거리는 살림소리들은 더 이상 귀찮은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멈추어 있던 도윤의 인생 시계를 조금씩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고마운 맥박 소리와 같았다. 도윤은 연우가 올 시간이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시계를 자꾸 쳐다보게 되었고 그녀가 정성스레 닦아둔 깨끗한 거실 바닥과 베란다의 소화기를 보며 처음으로 이 방 안의 공간이 쓸쓸하지 않고 아늑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던 6월의 어느 늦은 오후였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던 가랑비는 3시가 넘어가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폭우로 돌변했다. 하늘 한복판에서는 연신 땅이 울리는 듯한 콰르릉 소리와 함께 커다란 천둥이 쳐댔고 작두날처럼 굵은 빗줄기가 거실 유리창을 세차게 때려댔다. 도윤은 노트북 창너머로 보이는 어두컴컴한 하늘을 보며 왠지 모를 강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상하게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고 휠체어 바퀴를 잡은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이렇게 사방이 어둡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10년 전 그 끔찍했던 겨울날의 기억이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마음속에서 더 생생하게 피어오르곤 했다. 붉은 불길과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사방이 분간되지 않던 방, 빠져나갈 문을 찾지 못해 소리치던 부모님의 비명과 사방을 무너뜨리던 불길의 무서운 굉음이 환청처럼 귀를 파고들었다. 연우는 번역 원고를 검토하다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도윤의 눈빛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의 두꺼운 커튼을 끝까지 쳐서 창밖의 무서운 풍경을 말끔히 가려주었다. 그러고는 주방으로 가 따뜻하게 우려낸 녹차를 도윤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선생님, 비가 무섭게 쏟아지네요.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이라도 조금 크게 틀어둘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귀찮으니 하던 일이나 마저 끝내지요.
도윤이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하늘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듯한 엄청난 천둥 소리가 온 집 안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찌르르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거실의 밝은 전등과 도윤이 작업하던 노트북 화면이 일제히 툭 꺼져버렸다. 순식간에 찾아온 완벽한 암흑이었다. 커튼까지 꽁꽁 쳐진 방 안은 단 한 줌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고 어두운 수렁과 같았다. 도윤의 목구멍에서 찢어지는 듯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에게 이 암흑은 평범한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 숨이 막혀오던 화재 현장의 칠흑 같은 연기 속으로 도윤의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끌고 들어가는 지옥의 입구였다. 사방이 꽉 막혀 나갈 수 없는 좁은 공간,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착각,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던 그 처절하고 무서운 순간이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살아났다. 도윤의 호흡이 거칠고 가빠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무섭게 방망이질 쳤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목구멍이 턱 막혀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공포가 극에 달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발작적인 과호흡이 찾아온 것이었다. 도윤은 땀으로 축축해진 손을 떨며 어떻게든 휠체어 바퀴를 잡아보려 버둥거렸지만 마비된 하체의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그만 중심을 잃고 휠체어 위에서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볼을 댄 채 엎어진 도윤은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극심한 공포에 질려 사지를 부들부들 떨었다. 선생님, 도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연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발소리가 미끄러지듯 서재를 향해 뛰어왔다. 연우는 얼른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불빛을 켰지만 도윤의 눈이 부시거나 놀라지 않도록 조심하며 불빛을 벽 쪽으로 돌려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그러고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바닥에 볼품없이 엎어져 헐떡이는 도윤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괜찮습니다. 불이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천둥 때문에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된 거예요. 여긴 연기 같은 건 없어요. 사방이 안전한 선생님의 방입니다. 연우는 공포심에 온몸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도윤의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감싸쥐었다. 연우의 손은 참 든든하고 따뜻했다. 도윤은 마치 거센 파도에 쓸려가다 튼튼한 구명줄을 잡은 사람처럼 눈물범벅이 된 채 연우의 거친 손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하고 거친 힘이었지만 연우는 아픈 내색을 하기는커녕 도윤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더 깊숙이 안아주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제 숨소리에 맞춰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세요. 맞아요. 아주 잘하고 계셔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불빛이 들어올 때까지 아무데도 안 가고 곁을 지킬 테니 걱정 마세요. 연우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암흑 속에서 길을 잃은 도윤에게 유일한 등대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신기하게도 요동치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묘한 힘이 있었다. 세상에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단단하고도 깊은 온기였다. 도윤은 연우의 은은한 눈동자를 이정표 삼아 바라보며 그녀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목을 조르는 것 같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얼음장 같던 손끝에도 연우의 체온이 옮겨붙어 다시 따뜻한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사방을 짓누르던 화재의 무서운 환영이 빗물에 씻기듯 서서히 사라지고 비로소 자신이 안전한 방 안에서 연우와 함께 있다는 선명한 현실이 온몸으로 다가왔다. 도윤은 온 힘이 탁 풀려버려 연우의 따뜻한 손등 위에 이마를 기댔다. 그의 온몸은 밤새 가위 눌린 사람처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 거실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던 세찬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가늘게 떨리던 방 안의 전등이 파르르 소리를 내며 다시 환하게 켜졌다. 사방을 짓누르던 어둠이 물러가고 서재가 원래의 밝고 단정한 모습을 되찾자 도윤은 그제야 자신이 연우의 두 손을 부둥켜 안은 채 마룻바닥에 볼품없이 주저앉아 있다는 사실을 번쩍 깨달았다. 온몸을 휘감았던 공포가 물러간 자리에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도윤은 슬그머니 잡고 있던 연우의 손을 빼내어 고개를 반대편으로 틱 돌려버렸다. 평생 남들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가장 찌질하고 나약한 바닥을 고스란히 들킨 것 같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자괴감과 서글픔이 밀려와 목구멍이 꽉 막혔다. 하지만 연우는 도윤이 민망해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도록 먼저 그의 가늘게 떨리는 손등을 따뜻한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그러고는 휠체어 옆에 바짝 다가서서 도윤의 넓은 어깨와 겨드랑이 사이를 단단히 받쳐주며 그가 의자 위로 안전하게 올라앉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도와주었다. 도윤이 간신히 다시 휠체어 중심을 잡고 거친 숨을 마저 고르자 연우는 얼른 주방으로 걸어가 가스불을 켜고 따뜻하게 데운 보리차를 잔뜩 담아 도윤의 손에 조심스레 쥐어주었다. 도자 컵을 쥔 도윤의 손끝은 여전히 겨울날 가랑잎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나이 30 넘은 사내놈이 이리도 못 볼 꼴을 보였네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그 불길 속에 갇혀서 단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한 모양입니다. 도윤은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컵만 멍하니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다.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옆에 앉은 연우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우는 서재 한 구석에 놓인 나지막한 의자를 끌어다 도윤의 무릎 앞에 바짝 앉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사려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가만히 가로저었다. 그녀의 달래는 듯한 목소리가 서재 안에 잔잔하게 울렸다. 선생님, 저에게 미안해하실 것 전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섭고 어두운 방 하나씩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숨겨두고 사는걸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멀쩡하게 웃으며 걸어다녀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멍투성이랍니다. 저 역시 선생님보다 훨씬 더 어둡고 축축한 방을 안고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도윤은 연우의 뜻밖의 말에 깜짝 놀라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번쩍 들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연우는 커튼 틈새로 비쳐 들어오는 흐릿한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너무 애잔하고 쓸쓸해서 바라보는 도윤의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들었다. 사실 제 남편은 늘 시뻘건 불길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던 용감한 소방관이었어요. 우리 집에선 늘 대장이라고 불리던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아빠였죠. 연우의 입에서 나온 소방관이라는 세 글자의 도윤은 순간 숨을 크게 멈췄다. 소방관. 그것은 도윤에게 평생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두려운 존재이자 부모님을 구해주지 못한 세상에 대한 원망을 떠올리게 하는 가슴 아픈 이름이었다. 매일 아침 주황색 옷을 입고 출근하는 남편의 든든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은 늘 가시방석이었어요. 오늘은 제발 다치지 말고 연기 마시지 말고
꼭 살아서 내 곁으로,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라고 출근길마다 수천 번씩 기도를 하곤 했죠. 하지만 1년 전 바람이 유독 매섭게 불던 가을 밤이었어요. 동네 재래시장 골목에 큰 불이 났다는 무전이 울렸고 제 남편은 무너져 내리는 시커먼 건물 더미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 구하고는 정작 자신은 끝내 밖으로 걸어 나오지 못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연우의 목소리는 흐트러짐 없이 담담하고 차분했지만 전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긴 속눈썹이 물기 어린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법도 한데 연우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다. 남편이 황망하게 떠나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저 역시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캄캄한 방에 누워 그저 숨 쉬는 것조차 남편에게 죄스러웠죠. 집안의 모든 불빛이 무서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려 귀를 막고 이불 속에서 밤새 울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이 남기고 간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토끼 같은 어린 새 아이가 있었어요. 내가 주저앉으면 아이들이 굶어야 하니까, 아이들을 살려야 하니까 억지로 일어나 아침 밥을 짓고 더러워진 옷을 빨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 아주 조금씩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내 슬픔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며 청소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을 시작한 거랍니다. 연우는 다시 고개를 돌려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차가운 손을 가만히 두 손으로 포개어 잡았다. 연우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가 도윤의 얼어붙은 심장까지 달구는 것 같았다. 오늘 공포에 질려 숨을 쉬지 못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남편이 생전에 밤마다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화재 현장은 아무리 훈련을 수백 번 받은 베테랑 소방관이라도 들어갈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도망치고 싶은 곳이라고요. 하지만 암흑 속에서 누군가 옆에 있는 동료의 손을 단단히 잡아주고 내가 불길 속에서 꼭 구해야 할 소중한 이웃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그 무서운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큰 용기가 생긴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어둠 속에서 선생님의 손을 잡은 건 제 남편이 저에게 가르쳐주고 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선생님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선생님은 아주 잘 견뎌내신 거예요. 도윤은 가슴 저 깊은 밑바닥에서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며 고여들었다. 자신은 화재로 부모를 잃고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밀어내며 이 작은 방 안에 숨어 지내기만 했는데 이 여자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상실의 슬픔을 겪고도 남편의 숭고한 마음을 보석처럼 이어받아 타인의 상처를 이토록 깊고 다정하게 보듬고 있었던 것이다. 연우의 떨리는 손을 마주 잡으며 도윤은 마음속을 굳게 닫아 걸었던 빗장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선명하게 느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다. 소나기가 그친 뒤 창밖에서 흘러드는 은은한 저녁빛이 서재 안을 노랗게 물들여갈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운 침묵은 전처럼 숨막히거나 차가운 침묵이 결코 아니었다. 서로가 가진 깊은 상처를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추어 보며 굳이 말로 다 뱉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온하고 다정한 치유의 시간이었다. 도윤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더 이상 남들 앞에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치부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연우가 지켜주는 이 공간에서 도윤은 비로소 오랜 고독에서 벗어나 마음 편안히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오후에 겪었던 소나기와 정전소동이 지나간 이후 두 사람의 서먹했던 사이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도윤의 목소리에 늘 섞여있던 차갑고 까칠한 가시는 눈 녹듯 사라졌고 연우 역시 도윤을 대할 때 한층 더 편안하고 넉넉한 어머니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연우는 도윤의 집에 오면 단순히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쓰는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사일을 일찍 끝마친 뒤에는 도윤의 책상 옆에 나란히 의자를 바짝 끌어다 앉아 그가 작업하는 외국어 서류들의 번역 상태를 눈을 빛내며 함께 검토하곤 했다. 하늘이 유독 높고 맑게 개어있던 어느 날 오후였다. 도윤은 출판사 우편물로 새로 배달되어 온 두꺼운 번역 원고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몇 시간째 턱을 괜 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먼 외국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다가 은퇴한 한 노병 소방관이 쓴 삶의 기록이자 자서전이었다. 사방이 불길로 가득 찬 화재 현장의 생생하고 긴박한 목격담과 먼저 뜨거운 연기 속으로 떠나보낸 동료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그리고 홀로 남겨진 소방관 가족들이 겪어내야 했던 아픔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묵직한 책이었다. 출판사에서는 도윤의 세밀하고 감성적인 문체를 굳게 믿고 이 큰일을 맡겼지만 도윤에게는 여전히 불과 소방관이라는 단어들이 마주하기 두려운 거대한 벽이었다. 원고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그날의 불길이 생각나 손끝이 찌르르 떨려왔기 때문이다. 도윤이 원고의 첫 장만 뚫어지라 보며 머뭇거리고 있자 따뜻한 둥글레차를 우려 들고 오던 연우가 넌지시 물었다. 선생님, 새로 들어온 책이 많이 까다롭고 어려운가 봐요. 아까부터 이마에 주름을 잔뜩 잡으시고 고민이 많아 보이셔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큰 숨을 내쉬며 연우에게 원고의 첫면을 슬며시 밀어 보여주었다. 외국의 어느 소방관이 쓴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매캐한 화재 현장의 슬픔과 남겨진 사람들의 애틋한 마음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서 제 얄팍한 글솜씨로 이분들의 고결한 마음을 온전히 우리말로 옮길 수 있을지 영 자신이 서지 않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자들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연우는 도윤이 건넨 원고의 영문 제목과 첫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가에 어느새 따뜻한 이슬이 맺히는 듯 잔잔하게 물기가 고여들었다. 연우는 도윤의 노트북 컴퓨터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으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조곤조곤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이 책을 다른 누구도 아닌 도윤 선생님이 꼭 번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길의 무서움과 공포를 그 누구보다 몸과 마음으로 잘 아는 선생님이기에, 그리고 홀로 남겨진 이들의 외로운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선생님이기에 이 책에 담긴 소중한 문장들을 가장 진심 어린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선생님 바로 옆에서 온 힘을 다해 도울게요. 제 남편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소방관들이 쓰는 진짜 살아있는 용어들을 제가 다 기억해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도망치지 말고 함께 멋지게 해봐요. 연우의 거짓없는 진심과 따뜻한 격려에 도윤은 가슴 한구석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평생 쳐다보기도 싫어서 도망치기만 했던 자신의 깊은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큰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얼어붙은 삶을 구원해준 이 여자의 단단한 손을 꼭 잡고서 말이다. 도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연우의 눈을 마주 보았다. 좋습니다. 연우 씨가 제 곁에서 지탱해 주신다면 부끄럽지 않게 큰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아름답고 치열한 공동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도윤이 탁탁 소리를 내며 노트북 자판으로 문장을 쳐내려가면 연우는 옆에서 책을 같이 보며 소방관들이 실제 거친 현장에서 사용하는 무전 용어나 소방 장비의 이름을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선생님, 여기 적힌 소화선이라는 딱딱한 단어는 우리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보통 방수포나 소방 호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자연스러워요. 소방관들이 사방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불길 속에서 이 호스를 손으로 움켜쥘 때 느끼는 생명의 무게감이 정말 엄청나다고 했거든요. 연우의 생생하고 눈에 선한 설명이 문장마다 한 줄씩 더해질 때마다 도윤의 투박했던 글자들에는 놀라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위에 박힌 글자가 아니라 뜨겁고 용감한 인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감동적인 문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재 불을 밝힌 채 이어지는 작업 속에서 두 사람이 나눈 것은 비단 책 속의 글자들만이 아니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연우의 쓸쓸한 밤 한 자락과 부모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했던 도윤의 외로운 낮 한 자락이 활자라는 튼튼한 징검다리를 통해 서로의 가슴 속으로 단단하고 촘촘하게 엮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덧 두 사람이 머무는 서재 안에는 살을 태우는 화재의 무서운 공포 대신 상처받은 외로운 이들을 다정하게 다독이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글자들의 온기만이 방 안가득 포근하게 차올랐다. 도윤은 문장을 치다가 문득문득 옆에 앉아 원고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연우의 맑은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다시 누군가를 향해 이토록 애틋하고 고마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깊은 행복감을 남몰래 느끼고 있었다. 여름 내 기승을 부리던 뜨거운 태양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고 싱그러운 바람이 시멘트 담벼락을 스치던 8월의 어느 늦은 오후였다. 마침내 수개월 동안 두 사람이 이 작은 서재에서 머리를 맞대고 밤낮 없이 매달렸던 외국의 노병 소방관 자서전 번역 작업이 모두 끝이 났다. 도윤이 노트북 자판 위에서 마지막 문장의 끝에 마침표를 꾹 찍고 화면을 스르르 닫는 순간 고요한 서재 안에는 사방을 가득 채우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무어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뭉클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몇 달 동안 방 안을 가득 채우던 타자 소리가 멈추자 방 안은 오직 두 사람의 잔잔한 숨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완성된 이원고 뭉치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마구 뛰고 눈물이 나려 해요. 우리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이 책을 읽더라도 현장에 남겨진 자기들의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고스란히 예쁜 우리말로 옮겨주었냐고 고마워서 제 손을 꼭 잡아줄 것만 같아요. 연우는 책상 위에 자로 잰 듯이 정갈하게 정돈된 최종 원고 뭉치를 거친 손끝으로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맑은 눈가에는 어느새 투명한 눈물이 살짝 고여 전등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슬픔의 눈물이 결코 아니었다. 오랜 시간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아픈 상처가 비로소 새살을 돋우며 서서히 아물어갈 때 흘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치유의 눈물이었다. 도윤은 검은 바퀴를 부드럽게 굴려 휠체어를 돌린 뒤 책상을 정리하는 연우의 무릎 앞에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 수일 전부터 동네 문구점과 서점을 혼자 뒤적이며 가슴 졸이고 준비했던 조그만 보라색 상자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연우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다. 상자 안에는 매일 거친 행주를 짜고
낡은 서류를 고르느라 푸석해진 연우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줄 향기로운 꽃내음 가득한 크림과 그녀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어린 새아이를 위해 도윤이 동네 책방에 특별히 부탁해 손수. 고른 아기자기한 동화책과 학용품 세트 교환권 카드가 예쁜 분홍색 리본에 묶여 들어 있었다. 연우 씨가 제 곁에서 이 무거운 번역 작업을 지탱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 묵직한 책의 첫 장조직 넘기지 못하고 단 한 줄도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을 이 어둡고 캄캄한 방구석에 스스로를 가둔 채 매일 밤 창밖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불길의 공포에 사지를 떨며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저에게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좁은 방 밖으로 저 눈부신 세상 밖으로 다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깊은 가을날 울려 퍼지는 시골 교회의 종소리처럼 가늘고 애틋하게 떨렸다. 연우는 손바닥에 닿는 상자의 온기를 느끼며 도윤의 깊은 검은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방 안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의 눈동자 속에 서로의 실루엣이 거울처럼 가득 차올랐다. 선생님,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렇게 황망하게 제 곁을 떠난 후로 제 삶은 그저 남겨진 어린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죽지 못해 버텨내는 껍데기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무서웠고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죠. 하지만 여기 이 조용하고 아늑한 방에서 선생님과 함께 단어들을 고르고 활자를 맞추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가슴 속 까만 멍울들이 냇물에 씻기듯 맑게 아물었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단순히 일을 주시는 고마운 분을 넘어 제 얼어붙은 세상을 다시 따뜻하고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연우의 거짓 없고 숨김없는 고백에 도윤의 가슴 속 심장이 수줍은 청년 시절처럼 세차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 손을 조금씩 뻗어 마주 잡았다. 10년이라는 모진 세월 동안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물건만 만지던 도윤의 손과 1년 동안 홀로 세 남매를 키우며 차가운 물에 밤낮으로 씻겨 거칠어졌던 연우의 보드라운 손이 빈틈없이 따스하게 맞물렸다. 그러자 서재 안에는 그 어떤 커다란 난로보다 더 안온하고 다정한 온기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포근하게 피어올랐다. 연우 씨, 이제 저도 저 두꺼운 회색 커튼을 제 손으로 완전히 걷어내고 저 문 밖의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작은 방 안에 비겁하게 숨어 지내지 않고 연우 씨가 가르쳐준 이 따뜻한 이웃들의 세상 속으로 진짜 걸음을 내딛고 싶어요. 비록 제 두 다리는 평생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제 마음만큼은 연우 씨와 함께 저 넓은 푸른 들판을 마음껏 달리고 싶습니다. 제 곁에서 늘 이렇게 지금처럼 다정하게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도윤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자 다정한 맹세에 연우는 참았던 눈물을 기어이 뺨 위로 터뜨리며 고개를 크게 여러 번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 힘이 더 단단하게 들어갔다. 네, 기꺼이 그럴게요, 도윤 씨. 선생님의 휠체어 바퀴가 닿는 길이라면 그곳이 험한 자갈길이든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든 어디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늘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갈게요. 우리 절대 외로워하지 마요. 두 사람의 오랜 상처와 아픔이 서로의 온기를 만나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지는 참으로 눈물겨운 구원의 순간이었다. 때마침 저 멀리 서쪽 하늘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던 8월의 은은한 붉은 노을빛이 거실 유리창을 길게 지나 서재 안으로 가득 밀려 들어왔다. 노을빛은 책상 위에 놓인 원고 뭉치와
마주 잡은 두 사람의 손등을 부드럽고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가던 무섭고 시뻘건 불길이 결코 아니었다. 기나긴 고독의 어둠을 꿋꿋하게 견뎌낸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아름다운 희망의 빛이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소화기의 붉은 빛처럼 따뜻하고 건강한 핏기가 가득하게 돌고 있었다. 가을의 높은 하늘이 유독 푸르고 맑던 어느 주말 아침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도윤의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평소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다. 도윤은 오랜만에 옷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멋진 가을 셔츠를 정성껏 받쳐 입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닦인 휠체어 위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거울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낯선 바깥 풍경에 대한 조그만 긴장감과 함께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하게 피어올랐다. 현관문 밖에서 골목길을 가득 채우는 연우의 활기차고 다정한 목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왔다. 연우는 노을을 닮은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햇살을 받으며 환한 미소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집 앞마당을 벗어나 동네 작은 공원으로 생애 첫 나들이를 가기로 약속한 참으로 뜻깊은 날이었다. 도윤은 마른 침을 크게 한번 삼키며 가슴팍을 쓸어내린 뒤 스스로 두 손에 힘을 주어 휠체어 바퀴를 힘차게 굴렸다. 바퀴가 낮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드디어 현관문 문턱을 가볍게 넘어섰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만에 온전히 몸으로 맞아보는 방 밖의 진짜 공기였다. 문을 나서자마자 머리칼을 기분 좋게 흐트리는 시원한 가을바람이 도윤의 두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그의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으로만 보던 세상은 도윤이 지레 겁먹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우는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도윤의 휠체어 뒤편으로 걸어와 까만 손잡이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나눈 뒤 나란히 나지막한 골목길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리막길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푸른 공원에는 잔디밭 위로 연우의 어린 세 자녀들이 나비처럼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휠체어를 탄 도윤의 모습을 멀리서 발견하자마자 하던 놀이를 멈추고 까르르 웃으며 다람쥐처럼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아저씨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랑 같이 밤마다 불길 속에서 사람 구하는 멋진 소방관. 아저씨들 책 만드신 분 맞죠?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하고 우렁찬 외침을 듣는 순간 도윤은 가슴을 꽉 막고 있던 마지막 마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선명하게 느꼈다. 도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 안에서 아이들을 위해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 두었던 조그만 선물과 달콤한 과자 꾸러미들을 하나씩 꺼내어 나누어 주었다.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잔디밭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도윤과 연우는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벤치 옆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눈을 다정하게 마주 보았다. 연우 씨, 저 문 밖의 바깥 세상이 이토록 눈부시고 따뜻한 곳인지 저는 기나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늘 도망치기만 바빴던 제 못난 눈을 다시 뜨게 해주고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이 휠체어 바퀴를 고정한 채 곁에 선 연우의 부드러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진심을 다해 말했다.
연우는 가만히 몸을 숙여 도윤의 넓은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며 잔잔하고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도윤 씨, 우리가 힘을 합쳐 밤새 피땀 흘려 만든 그 소중한 책이 드디어 다음 주면 세상 밖으로 널리 나온대요. 불길 속에서 외롭게 싸우는 수많은 소방관분들과 남겨진 채 눈물 흘리는 가족들에게 세상 그 어떤 약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엮어낸 그 따뜻한 글자들처럼 우리 두 사람의 앞으로의 시간도 매일매일 이렇게 다정하고 온기 가득할 테니 걱정 마셔요. 공원 한 구석을 든든하게 지키고 선 커다란 나무 사이로 소나기 뒤에 맑은 햇살이 눈부신 황금빛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려와 마주 잡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포근하게 떨어졌다. 화재라는 엄청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중한 부모와 남편을 잃고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렸던 아픈 과거를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가 가진 상처의 깊이를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추어 보며 손을 맞잡은 지금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눈부신 치유의 계절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뜨거운 불꽃이 거칠게 머물고 간 빈자리에는 이제 그 어떤 화마의 불길보다 더 오랫동안 결코 꺼지지 않을 두 사람만의 깊고 애틋한 사랑의 순수한 온기만이 가득하게 피어나 골목길. 소화기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다.